이번 영상에서는 부모 세대의 굶주림이라는 환경에 의한 후성 유전이 어떤 기작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는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최근인 9월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처에 게재되었다 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을 밝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논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선 영상들에서 대를 이어 장수하려면 굶어야 한다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기작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논문 제목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리소좀은 지난 영상 오토파지, 자가포식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리소좀은 쓸모없어진 거대 분자를 분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쌓이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작, 즉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더불어 자가포식이 증가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피지놈 후성유전체입니다. 후성유전 에피지네틱스는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DNA 구조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현상이지요. 즉 후성유전을 의미하는 에피지네틱스에 전체를 의미하는 옴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으니 전체를 통합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을 키워드로 재구성해보면 부모들이 굶주림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후성유전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자손에게 유전되어서 그 자손들의 수명도 길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 리소좀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는 부모 세대의 후성유전, 즉 획득된 형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획득된 형질의 유전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마르크지요. 라마르크는 높은 가지에 남은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고 이 형질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획득된 형질의 유전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마르크의 기린을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맨날 핸드폰 보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생긴 일자목을 넘어 거북목이 된 나의 형질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서 나의 아이도 거북목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건 누가 봐도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를 대체할 별다른 이론이 없었는데요.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변이가 일어나고 이 변이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면서 계속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라는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끊임없이 사용했던 단어 변이는 오늘날 DNA 염기 서열의 변화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형질, 표현형을 바꾸는 근본적인 원인은 DNA 염기 서열의 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마르크의 획득된 형질의 유전이라는 이론은 완전 폐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폐기당했던 라마르크의 획득된 형질의 유전이 후성유전 때문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재조명 받는다고 해서 라마르크의 이론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론을 재해석을 해보면 획득된 형질 중에서 아주 일부만 한 세대, 길면 두 세대 내지는 3세대까지 유전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는 태초의 생명체에서 일어난 변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요. 그럼 후성유전을 유발하는 DNA 구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DNA는 두 개의 가닥, 즉 이중나선으로 존재하는데요. 다 아는 것처럼 길고 긴 DNA를 작은 세포 안에 때려 넣기 위해서 실패에 실을 감듯이 꽁꽁 감아서 뭉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실패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히스톤이지요.
그림에서 보면 히스톤이 가운데 있고 얘가 DNA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 이 히스톤 단백질로부터 DNA 가닥을 풀고 또다시 이중나선 가닥을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DNA 구조를 바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DNA 가닥이 잘 풀리지 않게 히스톤 단백질로 더 꽁꽁 칭칭 감거나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는 설령 이중 가닥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m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잘 달라붙지 못하게 DNA 그 자체에 직접 여기저기 메틸 그룹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mRNA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m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즉 번역을 방해하는 마이크로 RNA를 왕창 만들어서 번역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마이크로 RNA처럼 암호화되지 않는 RNA 그 자체가 DNA에 달라붙어서 이중나선 가닥이 풀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각각의 단계에 관여하는 히스톤, 마이크로 RNA 혹은 암호화되지 않는 RNA 모두 유전자로부터 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에 따라 이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작이 필요한데요. 이는 또 DNA 메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본적으로는 DNA 메틸화에 의해서 DNA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히스톤 유전자의 메틸화가 많이 일어났다면 히스톤이 적게 만들어져서 DNA를 느슨하게 감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더 많은 다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DNA 메틸화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DNA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히스톤 단백질의 발현 등에도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후성 유전의 근본 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막에 표시된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후성 유전을 유발하는 각각의 기작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기작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앞서 언급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델은 꼬마 선충 C. 엘레강스입니다. 꼬마 선충은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수가 아니라 암수가 한 몸인 자웅동체 그리고 수컷으로 구분됩니다. 성염색체 X가 2개, XX이면 자웅동체이고 X가 1개이면 수컷이 됩니다. 자웅동체인 녀석은 스스로 수정을 하거나 수컷과 크로스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을 낳습니다. 이 연구진은 꼬마 선충의 이러한 성결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3대에 걸쳐 자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인 부모 세대의 자웅동체 녀석은 야생형, 와일드 타입의 유전 형질이 아니라 자가포식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지방분해 효소를 더 많이 만드는 돌연변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자웅동체로 표시되어 있고 LIPL4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리소좀에서 자가포식 시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 자웅동체 돌연변이를 야생형 수컷과 짝짓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F1 세대 자웅동체는 플러스로 표시된 야생형과 지방분해 효소가 더 많이 발현되는 LIPL4 유전자를 가진 녀석이 됩니다. 이 F1 자웅동체를 자가교배시키면 태어날 수 있는 자웅동체 후손 F2 세대는 야생형의 형질만 가진 녀석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만 가진 녀석 또는 이 둘이 섞인 녀석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각각을 자가교배를 시켜서 F3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부모 세대가 야생형인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3대에 걸친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에게는 2개의 계보 족보가 있습니다.
옥색으로 표시된 왼쪽은 부모 세대에서 자가포식이 일반적으로 일어난 야생형 계보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오른쪽은 지방분해 효소를 많이 발현시켰기 때문에 자가포식이 증가한 계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홍색 계보의 F2 세대에서는 부모와 달리 자가포식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유전형을 가진 녀석이 태어납니다. 이 녀석은 유전적으로 야생형, 즉 야생형 계보의 F2 세대와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둘 간의 수명 차이가 있냐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예측처럼 부모 세대에서 자가포식이 많이 일어난 분홍색 F2 세대가 더 오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형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 부모 세대에서 자가포식이 증가한 계보에서 태어난 이 분홍색 녀석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어느 유전자에 DNA 메티라가 많이 일어났을까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DNA 구조 변형에 관여하는 히스톤 유전자들의 메틸화 변화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덩어리는 하나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꼬마 선충에는 4개의 종류 H2A, H2B, H3 그리고 H4의 코어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그 이외에도 히스 69, 70, 71, 72, 74와 같은 히스톤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들은 코어 히스톤 단백질인 H3에 변형된 녀석들입니다. 연구진이 여러 종류의 히스톤 유전자의 메틸화를 조사한 결과 분홍색 계보의 F2 세대에서 H3 히스톤 유전자의 메틸화가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3 유전자의 위치별 메틸화 정도를 표시한 영상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분홍색 계보의 F2 세대가 야생형보다 메틸화 정도가 높으며 여기서부터 H3를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메틸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세포 내 H3 단백질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야생형 F2 세대 대비 분홍색 계보의 F2 세대에서 H3 유전자 발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H3 히스톤이 줄어서 DNA를 타이트하게 감지 못하기 때문에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늘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프에서 보면 H3 유전자의 발현은 줄어든 반면에 H3의 변형인 히스 71을 비롯해서 다른 종류의 히스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DNA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히스톤 양이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종류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수명이 늘어난 분홍색 계보의 F2 세대에서 인위적으로 히스 71을 차단해 봤더니 늘어났던 수명이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히스 71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수명 연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히스 71의 양이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계보의 세대별 히스 71의 양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에서는 부모 세대의 자가포식이 일어난 분홍색 계보 내에서 부모 세대 F1, F2 세대까지 히스 71의 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야생형과 비교했을 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손에 증가된 히스 71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보는 그림은 생식 세포 내 히스 71을 청록색으로 보이도록 염색한 것입니다.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경우 청록색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붉은 박스로 표시한 경우 청록색이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붉은 박스는 세포 간 물질 이동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경우입니다. 즉, 세포 간 물질 이동을 차단했더니
생식세포 내 히스 70일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부모의 히스 70일이 세포 간의 물질 이동 시스템을 통해서 생식세포로 이동했기 때문에 후손도 더 많은 히스 70일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실험 대상은 인위적으로 자가포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든 돌연변이입니다. 그럼 야생형을 굶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로 야생형 부모 세대를 굶기면 리소좀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LIPL4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증가하고 H3 유전자의 메티라가 많이 일어나며 히스 70일이 증가합니다. 이는 자손의 수명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모 세대가 굶으면 히스톤의 종류가 바뀌면서 자손이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한 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세포 내 리소좀에서 자가포식이 증가하면 리소좀에서 이를 전달하는 신호가 활발해집니다. 이 신호를 받은 핵에서는 H3 유전자의 메티라가 증가되어 발현이 줄어드는 반면에 H3의 변종인 히스 70일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증가된 히스 70일은 세포 간 물질 이동 시스템을 통해서 생식세포로 이동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부모 세대에 획득된 형질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통합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식세포로 이동한 히스 70일은 세대가 이어질수록 점점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손의 유전자가 변해서 스스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에게 물려받은 히스 70일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많이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물려받은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생식세포로 이동한 히스 70일이 생식세포 내 H3 유전자의 메티라를 증가시켜서 발현을 줄인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 세대의 굶주림에 의한 후성유전, 그리고 이 획득된 형질이 자손, 즉 생식세포로 이어지는 과정에 리소좀이 매우 중요한 역할, 즉 신호 전달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구독자분이 격세유전이 왜 일어나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이는 제가 유전형과 표현형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델의 완두콩 교배 실험을 보면 둥근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형 라지알과 쭈글쭈글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형 스몰r를 교배를 하면 F1 세대의 유전형은 라지알이 되는데요. 유전자는 두 형질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라지알이 우성이기 때문에 F1 세대는 둥근 형질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라지알을 교배를 시키면 둥근 형질과 쭈글쭈글한 형질이 모두 나타나죠. 쭈글한 완두콩은 조부모의 형질을 보이는 격세 유전입니다. 격세 유전은 유전형은 있으나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세대에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앞서 인간의 집단 연구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적당한 굶주림, 즉 자가포식이 늘어난 경우에 손자 세대에서 남성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꼬마 선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꼬마 선충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굶었을 때 왜 F2 세대의 남성에서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꼬마 선충의 연구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리소좀과 히스톤이 자손의 수명을 결정한다 이었습니다.